돈이 없으면 죽어도 상관없다는 뜻이냐? 그럼 오늘 밤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네. 비 오는 목요일 저녁 레미안 아파트 1층 카페 앞에서 들려온 차가운 협박이었습니다. 검은 레더 자켓을 입은 조태진이 카페 앞에서 젊은 부부를 위협하고 있었고 1층 카페 소영이네를 운영하는 박소영 씨가 남편 뒤에서 벌벌 떨고 있었죠.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 속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편안한 시청하시고 오늘도 행복하세요. 레미안 아파트 15동 경비실의 시계가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강철수는 늘 그랬듯 차분하게 순찰 일지를 작성하고 있었죠. 6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세는 꼿꼿했고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철수 아저씨,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1층 카페에서 나온 박소영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신혼 1년째인 그녀는 매일 밤 경비실에 커피를 가져다 주는 게 일상이 되었죠. 남편 민호도 함께 나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우리가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강철수는 무뚝뚝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젊은 부부의 성실함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매일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을 지켜봐 왔습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그때였습니다. 아파트 정문 쪽에서 요란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죠. 검은색 레더 자켓을 입은 남자 3명이 오토바이에서 내려 큰 소리로 떠들며 1층 상가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강철수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30년간 몸에 밴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죠. 저들은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소영 씨, 민호 씨, 일단 카페 안으로 들어가세요. 강철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3명의 남자가 카페 앞에 도착했거든요. 여기가 그 유명한 소영이네 카페구나. 가장 앞선 남자가 비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목에는 용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손에는 각종 반지들이 끼워져 있었죠. 조태진이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장사하려면 예의를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 형님께 인사도 안 하고 어떻게 장사를 해? 박소영과 김민호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조태진이 큰 소리로 웃었죠. 잘못한 게 없다고. 이 동네에서 장사하는 모든 상점은 우리에게 보호비를 내야 한다는 걸 모르나? 강철수가 천천히 경비실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어딘가 다른 긴장감이 흘렀죠. 여기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조용히 나가주세요. 강철수의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조태진은 오히려 더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죠. 할아버지가 나서네. 경비원 주제에 참견하지 말고 경비실이나 지키고 있어. 조태진이 강철수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 순간 강철수의 눈빛에 스치고 지나간 것은 30년간 적과 마주했을 때의 차가운 시선이었죠.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소영아, 무서워하지 마. 우리는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그냥 이 동네 평화를 지키는 일을 하는 거지. 조태진이 소영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소영은 본능적으로 남편 뒤로 숨었죠. 매달 50만 원만 내면 돼. 그럼 이 카페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책임져 줄게. 50만 원이요? 저희는 그런 돈이 없어요. 민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카페는 매달 임대료와 재료비를 제하고 나면 겨우 생활비만 남는 상황이었거든요. 돈이 없다고.
그럼 장사를 접던가. 조태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부하 하나가 카페 유리창을 주먹으로 툭툭 두드리기 시작했죠. 이런 예쁜 유리창이 깨지면 안 되는데 말이야. 그때 아파트 입주민 몇 명이 소란을 듣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폭들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누구도 쉽게 나서지 못했죠. 오히려 슬금슬금 뒤로 물러서기만 했습니다. 강철수는 조용히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급하게 나서면 오히려 무고한 사람들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30년간의 경험이 그에게 가르쳐 준 것이었죠. 자, 그럼 일주일 후에 다시 올게. 그때까지 답을 정해놔. 조태진이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소영이 용기를 내어 말했죠. 저희는 정말 그런 돈 낼 여유가 없어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조태진이 다시 돌아서며 소영을 째려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카페 앞에 놓여있던 화분을 발로 차버렸죠. 쨍그랑. 화분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흙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소영이 작은 비명을 질렀고 민호가 분노에 찬 표정으로 앞으로 나서려 했죠. 하지만 강철수가 민호의 어깨를 가만히 누르며 제지했습니다. 아직은 참아야 할 때였거든요. 일주일이야. 그때까지 생각해봐. 조태진과 그의 부하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것은 깨진 화분과 무력감에 빠진 사람들 뿐이었죠. 박소영이 무너진 화분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화분은 카페를 오픈할 때 시어머니가 선물해 주신 소중한 것이었거든요. 괜찮습니다. 다시 사면 돼요. 강철수가 조용히 말하며 깨진 화분 조각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하고 빨랐죠. 마치 오랜 훈련으로 단련된 손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 강철수는 경비실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전 마지막 작전을 마치고 707특임대를 떠날 때 다짐했던 것이 있었죠. 이제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량한 사람들이 위협받는 모습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매일 따뜻한 커피를 가져다 주는 저 젊은 부부가 고통받는 것을 보는 것은 더욱 힘들었죠. 강철수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간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동료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죠. 물론 대부분은 이미 연락이 닿지 않는 번호들이었지만 아직 유효한 것들도 몇 개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좀 더 지켜보자. 강철수는 수첩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오래된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는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죠. 특히 강철수는 조태진 같은 인물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습니다. 강철수는 마지막 순찰을 위해 경비실을 나섰죠.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어딘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깨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다음 날 아침 레미안 아파트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조폭들의 위협 소식이 입주민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거든요. 강철수는 오전 교대 시간에 맞춰 경비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철수 아저씨, 정말 괜찮을까요? 박소영이 아침 커피를 들고 나왔지만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잤다는 것이 한눈에 보였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요. 강철수의 차분한 대답이었지만 소영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남편 민호도 함께 나왔는데 그의 표정 역시 어둡기만 했죠. 아저씨, 저희가 경찰서에 신고를 해볼까요? 아무래도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순 없잖아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강철수는 고개를 저었죠.
증거가 없으면 경찰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신고했다가 더 큰 보복을 당할 수도 있고요. 강철수의 말은 현실적이었습니다. 30년간 각종 사건을 겪어본 그로서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아파트 입주자 대표 이정호가 나타났습니다. 평소 입주민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행동하던 그였지만 오늘은 어딘가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죠. 소영 씨, 민호 씨, 어젯밤 일로 많이 놀라셨죠? 이정호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진정한 걱정보다는 다른 의도가 엿보였죠. 대표님,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영이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입주자 대표라면 이런 상황에서 입주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사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저 사람들이 꽤 유명한 조직이더라고요. 함부로 건드리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정호의 대답은 예상외로 소극적이었습니다. 강철수가 그를 주의 깊게 관찰했죠.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민호가 답답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정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아무래도 일단은 큰 문제 없이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0만 원 정도면 그렇게 큰 돈도 아니고. 뭐라고요? 민호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입주자 대표가 조폭들의 편을 드는 것 같은 발언을 했거든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일단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돈은 입주민들이 조금씩 모아서 도와드릴 수도 있고. 이정호가 변명하듯 말했지만 그의 진짜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자신에게 피해가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죠. 강철수는 조용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정호 같은 인물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위기 상황에서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었죠. 대표님,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앞으로 더 많은 돈을 요구할 거예요. 한번 굴복하면 끝이 없어요. 강철수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정호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아저씨는 모르시는 소리예요. 이런 일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요. 그 순간 아파트 정문 쪽에서 다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젯밤과 같은 검은색 오토바이 2대가 들어오고 있었죠. 저들이 또 왔어요. 소영이 남편의 팔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어젯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왔죠. 조태진과 함께 5명의 부하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정호는 재빨리 뒤로 물러섰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는 언제나 자신의 안전만 챙기는 인물이었거든요. 벌써 답을 정했나? 조태진이 큰 소리로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젯밤보다 더 여유로운 모습이었죠. 이미 승부는 정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정말 그런 돈이 없다고 했잖아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조태진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죠. 돈이 없다고? 그럼 이 카페 장비들을 팔면 되잖아. 저기 있는 커피 머신만 해도 몇백만 원은 할 텐데. 조태진이 카페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하 하나에게 눈짓을 했죠. 형님, 제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부하가 카페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강철수가 앞으로 나섰죠. 여기는 사유지입니다. 허락 없이 들어갈 수 없어요. 강철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태진이 흥미로운 표정으로 강철수를 바라봤죠. 할아버지, 어제도 봤는데 계속 방해하네. 혹시 영웅놀이라도 하고 싶은 거야? 조태진이 강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키는 강철수보다 훨씬 컸지만 강철수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죠. 그냥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강철수의 대답에 조태진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경비원 일이 이런 것까지 포함하나? 할아버지, 나이 먹으면 분수를 알아야지.
조태진이 강철수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그 순간 강철수의 눈빛이 번뜩였죠. 30년간의 훈련으로 몸에 밴 반사신경이 작동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철수는 꾹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야. 50만 원 낼 거야, 말 거야? 조태진이 박소영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소영이 무서워서 뒤로 물러섰죠. 정말 없어요. 저희 카페는 겨우 임대료만 낼 수 있을 정도예요. 소영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태진은 들을 생각이 없었죠. 그럼 방법이 있지. 이 예쁜 아가씨가 우리 사무실에서 일하면 돼. 하루에 10만 원씩 주면 일주일이면 충분하지. 조태진의 말에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무슨 뜻인지 너무나 분명했거든요. 이 자식이. 민호가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조태진의 부하들이 재빨리 그를 둘러쌌죠. 야야, 진정해. 우리는 폭력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냥 합리적인 제안을 한 것뿐이지. 조태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강철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죠. 그만하세요. 강철수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조태진도 그것을 눈치챘는지 잠시 멈칫했죠. 할아버지가 정말 끝까지 방해할 거야? 조태진이 강철수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눈짓을 했죠. 형님, 저 할아버지 좀 조용히 시켜드릴까요? 부하 2명이 강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강철수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죠.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30년간 단련된 몸이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적이 접근할 때의 거리감, 타이밍,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제압 방법을. 하지만 강철수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무고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아파트 입구로 순찰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것 같았죠. 야, 경찰 왔다. 부하 하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조태진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하지만 내일까지가 진짜 마지막이야. 알겠지? 조태진이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부하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상황을 확인하고 갔지만 역시 별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증거도 없고 실제로 폭력이 행사된 것도 아니었거든요. 소영과 민호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강철수는 그날 밤 경비실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책상 서랍에서 다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연락을 취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죠.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입주자 대표 이정호의 정체 말입니다. 오늘 그가 보인 행동이 너무 의심스러웠거든요. 강철수는 경비실 컴퓨터로 아파트 관리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경비원에게 주어진 권한으로는 볼 수 없는 정보들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그런 시스템을 우회하는 방법들이 있었죠. 30분 후 강철수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정호가 최근 큰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빚의 상당 부분이 조태진과 연결된 사금융업체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호가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 이유, 그리고 왜 조태진이 이 아파트를 노리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강철수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그만큼 해결 방법도 분명해졌죠. 이제 정말로 움직여야 할 때가 왔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강철수는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낮 근무 동료에게 잠시 자리를 비운다고 말하고 아파트를 나섰죠. 목적지는 이정호의 직장이었습니다. 이정호는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강철수가 조사한 바로는 최근 들어 사업이 매우 안 좋아진 상태였죠. 특히 코로나 이후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면서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혹시 매물을 찾으시는 건가요? 이정호가 강철수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강철수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조금 경계하는 듯 했죠. 잠깐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강철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정호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사무실 안쪽으로 안내했죠. 무슨 일인가요? 이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철수는 직접적으로 말했죠. 조태진과 어떤 관계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정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당황스러웠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런 사람 모릅니다. 이정호가 발뺌했지만 강철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한사금융에서 3천만 원, 대성캐피탈에서 2천만 원. 모두 조태진 계열 업체들이죠. 강철수가 정확한 숫자를 말하자 이정호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당신이 누구예요? 이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철수의 눈빛이 차가워졌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소영 씨 부부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거예요. 이정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제가 어쩔 수 없었어요. 사업이 너무 안 되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조태진이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했어요. 이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아파트 상가 정보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어떤 상점이 장사가 잘 되는지, 사장들이 어떤 성격인지, 그런 것들이요. 강철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시나리오였죠. 처음에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조태진이 직접 나타나서 보호비를 요구하기 시작했을 때 저도 놀랐어요. 이정호가 변명하듯 말했지만 강철수는 냉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막으려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돈을 내라고 부추겼고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이 커지지 않았으면 했을 뿐이에요. 이정호가 급하게 변명했지만 그의 진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빚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죠. 강철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이정호 같은 인물에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아저씨, 제발.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피해자예요. 이정호가 간절하게 부탁했지만 강철수는 대답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에 강철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수첩에서 한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동료 박상무였죠. 상무야, 나 강철수다. 철수? 세상에 얼마만이야. 어떻게 지내고 있어? 박상무의 반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강철수는 안부 인사를 길게 나누지 않았죠.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했어. 혹시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 물론이지. 무슨 일인데? 강철수가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상무는 진지하게 들었죠. 알겠어. 내가 조사해 볼게. 조태진이라고 했지? 요즘 그런 놈들이 많아서 골치야. 박상무는 현재 사설 보안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전직 특수부대원들이 모여 만든 회사였죠. 하지만 철수야, 넌 이제 은퇴한 몸이잖아. 굳이 위험한 일에 끼어들 필요 있어? 박상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철수가 잠시 침묵했죠. 그냥 지켜볼 수가 없어. 선량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걸 보면. 알겠어. 내 성격 알지.
그럼 내일 저녁에 만나자. 그때까지 내가 조사해 볼게. 고마워. 강철수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년 만에 옛 동료와 연락을 취한 것이었지만 아직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죠. 아파트로 돌아온 강철수는 1층 카페 앞을 지나다가 멈춰 섰습니다. 소영과 민호가 카페 안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었거든요. 여보,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내일이면. 소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도 마찬가지로 절망적인 표정이었죠. 돈을 빌려보자. 어떻게든 50만 원을 만들어서. 하지만 우리가 어디서 그런 돈을 빌려? 신용대출도 한도가 다 찼는데.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면서 강철수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선량한 사람들이 악인들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거든요. 강철수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소영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평소 강철수는 근무 시간 중에 카페에 들어오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강철수의 말에 부부가 당황했습니다. 아저씨,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아저씨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강철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죠. 저를 믿으세요.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시고 평소처럼 장사하세요. 하지만 아저씨. 소영이 말하려 했지만 강철수는 이미 카페를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철수는 경비실에서 오랜만에 옛날 장비들을 점검했습니다. 작은 가방 안에는 30년 전 사용했던 도구들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죠. 통신 장비, 야간 투시경, 그리고 몇 가지 비상용 도구들. 모두 오래된 것들이었지만 여전히 사용 가능했습니다. 강철수는 또한 조태진에 대한 추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인터넷과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말이죠.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는 정보들도 있었지만 그에게는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조태진은 생각보다 더 큰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단순한 동네 깡패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범죄 조직의 간부급이었죠. 이것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약점도 발견했습니다. 조태진의 조직은 최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고 특히 사금융 관련해서 여러 건의 고발이 들어와 있었죠. 강철수는 이 정보들을 종합해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힘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였거든요. 더 정교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었을 때 강철수는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순찰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했지만 내일 밤에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카페 앞을 지나가면서 강철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카페 안의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는 것이 보였죠. 소영과 민호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내일 밤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강철수는 경비실로 돌아가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잠들어 있던 특수요원 강철수가 드디어 깨어나는 순간이었죠. 시계가 새벽 4시를 가리켰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6시 강철수는 인근 찻집에서 30년 만에 옛 동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상무는 약속 시간에 정확히 나타났죠. 여전히 군인다운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철수야, 정말 오랜만이다. 박상무가 반갑게 인사하며 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나이는 들었지만 30년 전 함께 작전을 수행하던 그때의 동지애는 여전했죠. 상무야, 고마워. 바쁠 텐데 시간 내줘서. 천만에.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박상무가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조태진에 대해 조사해봤어. 생각보다 심각한 놈이야. 파일을 펼치자 조태진의 자세한 신상 정보와 조직도가 나왔습니다.
박상무의 회사에서 수집한 정보였죠. 이놈은 단순한 동네 깡패가 아니야. 서울 서남부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폭력 조직 간부급이고 특히 사금융과 보호비 갈취를 전담하고 있어. 박상무가 자료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최근 3년간 피해 신고만 50건이 넘어.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된 건 단 이건뿐이야. 워낙 교묘하게 일을 처리하거든. 강철수가 자료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조태진의 수법은 항상 비슷했죠. 먼저 정보를 수집하고 약점을 파악한 다음 단계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철수야, 이번 사건에는 특이한 점이 있어. 박상무가 다른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정호라는 입주자 대표 말이야. 이놈이 조태진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단순히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정보 제공 대가로 빚을 탕감받는 계약을 했어. 강철수는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는 것은 놀라웠습니다. 계약서까지 있다고? 응. 조태진 조직이 워낙 체계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이런 것들도 다 문서로 남겨둬. 나중에 협박 수단으로 쓰려고. 박상무가 계약서 사본을 보여줬습니다. 이정호의 서명과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이걸로 충분히 이정호를 압박할 수 있겠어. 강철수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박상무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철수야, 하지만 조태진 조직은 생각보다 위험해. 단순히 몸싸움으로 해결될 상대가 아니야. 경찰도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놈들이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강철수가 물었습니다. 박상무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죠. 사실 우리 회사에서 이런 사건들을 종종 맡거든. 의뢰인이 있으면 합법적인 선에서 해결해 주는 거야. 박상무의 제안은 간단했습니다. 정식으로 의뢰를 받아서 회사 차원에서 해결하자는 것이었죠. 하지만 강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야. 그 젊은 부부가 매일 나에게 커피를 가져다 줬거든. 내가 지켜줘야 해. 박상무가 강철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30년 전에도 강철수는 항상 동료들과 민간인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알겠어. 그럼 내가 백업을 서줄게. 혼자서는 위험해. 정말? 물론이지. 우리가 언제 서로를 버린 적이 있어? 박상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강철수도 처음으로 안도의 표정을 지었죠. 고마워, 상무야. 그럼 계획을 짜보자. 일단 조태진이 내일 밤에 나타날 건 확실하지? 응. 마지막 통보라고 했으니까. 박상무가 지도를 펼치며 아파트 구조를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강철수가 자세히 설명하자 박상무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했죠. 일단 조태진을 직접 제압하는 것보다는 그의 약점을 이용하는 게 좋겠어. 폭력을 쓰면 오히려 더 큰 보복이 있을 수 있거든. 어떤 약점? 박상무가 다시 파일을 넘겼습니다. 조태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경찰 수사야.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사금융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거든. 만약 추가 증거가 나오면 조태진은 최소 5년은 감옥에 가야 해. 그럼 우리가 그 증거를 만들어주면 되겠네. 맞아. 하지만 합법적으로 해야 해. 우리가 증거를 조작할 수는 없으니까. 박상무가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정교하고 치밀한 계획이었죠. 일단 내일 밤 조태진이 나타나면 모든 대화를 녹음해. 협박하는 내용이 녹음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돼. 녹음 장비는 내가 준비해 줄게. 최신형으로 아주 작은 거야. 그리고 만약을 위해서 우리 회사 직원 2명도 대기시켜 놓을게. 정말 고마워. 그런데 철수야,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 뭔데? 혹시 조태진이 폭력을 쓰면 어떻게 할 거야? 넌 이제 65세야. 예전 같지 않을 텐데. 강철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 자신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몸은 예전 같지 않겠지만 머리는 여전해. 그리고 30년간 몸에 밴 것들이 있어. 박상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강철수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절대 무리하지는 마. 위험하면 즉시 신호를 보내. 두 사람은 세부적인 계획을 마무리했습니다. 박상무는 필요한 장비들을 준비해서 내일 저녁에 전달하기로 했죠. 찻집을 나서면서 박상무가 말했습니다. 철수야, 정말 오랜만에 함께 작전을 하게 되네. 그러게 말이야. 예전 생각이 많이 나. 그때는 나라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이번엔 선량한 사람들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네. 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는 변하지 않았죠. 내일 저녁 7시에 아파트 근처에서 만나자. 알겠어. 조심해, 철수야. 박상무와 헤어진 후 강철수는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1층 카페를 지나가는데 소영과 민호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있었죠. 강철수는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아저씨, 어떻게 하셨어요? 소영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강철수는 안심시키듯 말했죠. 내일은 평소처럼 장사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지만 아저씨, 정말 괜찮을까요? 민호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약속드렸잖아요. 저를 믿으세요. 강철수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두 사람이 조금 안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강철수는 경비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터였죠. 휴대폰에 박상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모든 준비 완료. 내일 화이팅. 강철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느끼는 동지애였죠. 창밖을 보니 아파트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밤에는 이 평화가 시험대에 오를 것이었습니다. 강철수는 마지막으로 707특임대에서 배운 격언을 되뇌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고 우리는 정의를 지키는 사람들이다. 내일 밤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강철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차분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이면 모든 것이 결판날 터였죠. 오후 7시 약속한 장소에서 박상무를 만났습니다. 박상무는 작은 가방을 가져왔죠. 여기 녹음 장비야. 아주 작아서 옷깃에 달아도 모를 거야. 박상무가 동전 크기만 한 장비를 보여줬습니다. 최신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었죠. 그리고 이건 비상용 통신기야. 위험하면 이 버튼만 누르면 돼. 박상무가 작은 버튼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팀원 2명이 아파트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어. 신호가 오면 3분 안에 도착할 수 있어. 고마워. 정말 든든하다. 강철수가 장비를 몸에 착용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작전 장비를 착용하는 느낌이었죠. 철수야, 기억해.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 우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알겠어. 두 사람은 간단히 헤어졌습니다. 강철수는 아파트로 돌아가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죠. 저녁 8시 1층 카페에서는 소영과 민호가 불안한 마음으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아저씨 말씀대로 괜찮을까? 소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도 확신이 서지 않았죠. 글쎄. 하지만 아저씨를 믿어보자. 다른 방법도 없고. 그때 강철수가 카페 앞을 지나가다가 들어왔습니다. 두 분 곧 시작될 거예요. 카페 안에서 나오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이에요. 강철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괜찮으실 거죠? 소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철수가 안심시키듯 미소를 지었죠. 제가 누군지 곧 아시게 될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강철수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그의 뒷모습에서 뭔가 다른 기운을 느꼈죠. 밤 9시 예상했던 대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조태진과 함께 7명의 부하들이 나타났죠.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했지? 조태진이 큰 소리로 말하며 카페 앞에 섰습니다. 부하들이 그를 둘러쌌죠. 강철수가 경비실에서 천천히 나왔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평소와 달랐죠. 마치 사냥꾼이 먹이를 노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방해할 거야? 조태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철수의 표정을 보고 잠시 멈칫했죠.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거든요. 오늘은 이야기가 달라질 겁니다. 강철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30년간 단련된 위압감이 배어 있었죠. 뭐가 달라? 할아버지가 영웅이라도 된 줄 알아? 조태진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하들 중 몇 명은 강철수의 분위기에서 뭔가 위험한 것을 감지했죠. 소영 씨, 민호 씨 나오세요. 강철수가 카페를 향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무서워하며 나왔죠. 자, 이제 마지막 기회야. 50만 원 낼 거야, 말 거야? 조태진이 소영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소영이 떨면서 뒤로 물러섰죠. 돈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낼 생각 없어요. 이번에는 민호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강철수가 있다는 것이 힘이 되었거든요. 그래. 그럼 다른 방법으로 받아야겠네. 조태진이 부하들에게 눈짓했습니다. 두 명이 카페 쪽으로 향했죠. 하지만 강철수가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할아버지, 정말 죽고 싶어? 조태진이 화를 내며 강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때 강철수가 조용히 말했죠. 조태진 35세. 서울 서남부 지역 폭력 조직 간부. 사금융 및 보호비 갈취 전담. 현재 금융감독원 수사 대상. 조태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정확한 신상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게 충격적이었거든요. 너가 누구야? 이정호와의 계약서도 알고 있습니다. 정보 제공 대가로 5천만 원 비탄감. 증거도 있고요. 강철수가 계속 말하자 조태진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화는 모두 녹음되고 있습니다. 강철수가 옷깃을 가리켰습니다. 조태진이 화를 냈죠. 이 할아버지가 미쳤나? 당장 그거 꺼. 부하들이 강철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30년간 잠들어 있던 707특임대 출신의 본능이 깨어났죠. 첫 번째 부하가 주먹을 휘둘렀지만 강철수는 간단한 동작으로 그의 팔을 비틀어 제압했습니다. 두 번째 부하는 뒤에서 공격했지만 강철수가 뒤로 돌면서 팔꿈치로 명치를 정확히 타격했죠. 순식간에 두 명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조태진과 나머지 부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할아버지는 처음 봤거든요. 당신들이 누구인지 알겠어? 강철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나는 대한민국 707특임대에서 30년간 복무한 강철수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조태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707특임대라는 이름은 조폭들도 알고 있는 전설 같은 부대였거든요. 거짓말이지? 조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철수의 움직임을 보고 나서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죠. 세 번째 부하가 흉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강철수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죠. 무기를 사용하는 순간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강철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부하가 칼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강철수는 재빨리 몸을 숙여 피한 다음 정확한 지점을 노려 부하의 손목을 타격했죠. 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부하가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제 조태진과 나머지 부하들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죠. 지금 경찰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녹화되고 있어요. 강철수가 주변을 가리켰습니다. 실제로 박상무의 팀원들이 곳곳에서 상황을 기록하고 있었죠. 조태진은 이제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707특임대 출신을 상대로는 승산이 없었거든요. 오늘은 그냥 가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조태진이 마지막 허세를 부리며 후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철수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죠. 조태진 씨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증거가 충분히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정호 씨도 이미 모든 것을 자백했고요. 조태진이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 순간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상무가 미리 신고해둔 것이었죠. 소영과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철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경비원 아저씨가 이런 대단한 분이었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강철수는 조태진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707특임대는 은퇴해도 707특임대입니다. 조태진과 그의 부하들이 경찰에 연행되어 갔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죠. 소영과 민호가 강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소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하게 장사하세요. 강철수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한번 선량한 사람들을 지켜낸 뿌듯함이 가슴을 채웠죠. 경찰이 조태진과 부하들을 연행해 간 후 아파트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강철수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마지막 과제가 남아 있었죠. 1시간 후 입주자 대표 이정호가 허둥지둥 나타났습니다. 경찰차와 구급차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온 것이었죠. 무슨 일이에요? 조태진은 어디 갔고요? 이정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강철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죠.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협박, 공갈, 폭력 행사 혐의로요. 뭐라고요? 그럼 제 빚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정호의 첫 번째 반응은 자신의 이익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강철수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죠. 이정호 씨, 할 말이 있으면 지금 하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무것도. 강철수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조태진과 이정호가 나눈 대화 내용이 생생하게 들려왔죠. 이정호 목소리 소영이네 카페가 가장 장사가 잘 돼요. 그리고 사장 부부는 싸움을 못하는 성격이에요. 쉬운 상대일 거예요. 조태진 목소리 좋아. 정보 고마워. 약속대로 빚 500만 원 더 깎아줄게. 녹음을 듣는 이정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에이, 이건 어떻게? 박상무 씨 팀에서 수집한 자료입니다. 이정호 씨, 당신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공범이었죠. 그때 박상무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죠. 철수야, 수고했어. 모든 증거 수집이 완료됐어. 박상무가 이정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정호 씨, 정보 제공 대가로 받은 돈이 총 800만 원이죠? 그리고 앞으로 받기로 한 돈까지 합하면 2천만 원이 넘어요. 이정호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들통났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 때문에. 용서는 소영 씨와 민호 씨가 할 일입니다. 저희는 다만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에요. 강철수가 카페를 가리켰습니다. 소영과 민호가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거든요. 대표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고요? 소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평소 입주민들을 대표한다며 큰 소리치던 사람이 실제로는 그들을 팔아넘긴 배신자였던 거죠. 소영 씨, 민호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정호가 무릎을 꿇으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화난 표정으로 말했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요?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면서요? 저희가 당신한테 무슨 잘못을 했나요? 이정호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킨 것이 명백했거든요. 이정호 씨, 경찰서에 같이 가셔야겠어요. 박상무가 말했습니다. 이정호도 조태진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아야 했죠.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이정호가 마지막까지 변명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파트 다른 입주민들이 소란을 듣고 하나둘씩 나타났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모두들이 분노했죠. 이정호 때문에 우리가 위험해질 뻔했잖아. 입주자 대표를 믿었는데 배신당했네. 입주민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정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죠. 박상무가 이정호를 데리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배신자의 최후는 처참했죠.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 강철수는 소영과 민호와 함께 카페에 앉았습니다. 아저씨,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소영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정말 707특임대 출신이시라니. 믿기지 않아요. 민호도 아직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그냥 경비원 할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이런 대단한 분이셨다니요. 강철수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냥 이곳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30년 전에는 나라를 지켰고 지금은 이 아파트와 여러분을 지키는 거죠. 아저씨 덕분에 저희가 안전하게 장사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강철수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안전해졌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장사하세요. 저는 다시 경비실로 가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아저씨. 소영이 급하게 불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기서 일하실 거죠? 물론이죠. 이곳이 제 마지막 근무지예요. 다행이에요. 아저씨가 계시면 정말 든든해요. 강철수가 카페를 나서는데 박상무가 돌아왔습니다. 철수야,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됐어. 조태진은 최소 5년은 감옥에 갈 거고 이정호도 1년 정도는 각오해야 할 것 같아. 고마워, 상무야. 내 덕분에 깔끔하게 해결됐어. 30년 만에 함께 작전 성공이네. 기분 좋다. 박상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철수야, 정말 여기서 계속 경비원으로 일할 거야? 응. 이제 정말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지만 오늘 일로 소문이 날 텐데 707특임대 출신 경비원이라고. 강철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것도 걱정이긴 했죠. 그럼 더 안전한 아파트가 될 거 아니야? 누가 함부로 건드리겠어? 박상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철수도 그 말에 수긍했죠. 그것도 그렇네. 그럼 앞으로는 정말 조용할 것 같아. 두 사람은 경비실 앞에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철수야, 혹시 지루해지면 우리 회사로 와. 언제든 환영이야. 고마워. 하지만 당분간은 여기서 만족할 것 같아. 그때 소영이 커피 2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저씨들 커피 드세요. 정말 고마워서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소영이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정말 안전하니까 걱정 없이 장사하세요. 강철수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30년 만에 느끼는 진정한 평화였죠. 박상무가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강철수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이번에는 진짜 평화로운 혼자였습니다. 그날 밤 강철수는 경비실에서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30년간 보관해온 장비들을 다시 깊숙이 넣어두었죠. 이제 정말로 필요 없을 것 같았거든요.
창밖을 보니 아파트가 정말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더 이상 위협은 없을 것이었죠. 강철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순찰을 나섰습니다. 이제 정말로 평범한 경비원 할아버지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그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레미안 아파트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어 있었죠. 강철수의 정체가 알려지면서 입주민들의 그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철수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침 산책을 나온 할머니가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치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시죠. 안녕하세요, 할머니. 산책 나가세요? 네, 아저씨 덕분에 이제 안심하고 산책할 수 있어요. 할머니가 고마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강철수는 겸손하게 미소 지으며 인사를 받았죠. 점심시간이 되자 1층 카페 앞이 평소보다 북적거렸습니다. 소영이네 카페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손님들이 몰려오고 있었거든요. 여기가 그 유명한 카페인가요? 707특임대 출신 경비원 아저씨가 지켜주신 곳이요? 외부에서 온 손님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 카페예요. 소영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 대신 자신감이 가득했죠. 아, 정말 대단하네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장사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바쁘게 커피를 내리고 있었죠. 여보, 정말 꿈만 같아. 이렇게 손님이 많을 줄이야. 소영이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 아저씨 덕분이야.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민호도 감사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강철수가 순찰을 돌다가 카페 앞을 지나갔습니다. 손님들이 그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죠. 아, 바로 그 유명한 경비원 아저씨시네요. 안녕하세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손님들의 관심이 쏠리자 강철수는 조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원래 조용한 성격이었거든요. 별것 아닙니다.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강철수가 겸손하게 대답하고 빠르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의 시선은 여전히 그를 따라갔죠. 오후에 박상무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었죠. 철수야, 신문 봤어? 박상무가 신문을 펼쳐 보였습니다. 지역신문에 이번 사건이 크게 보도되어 있었죠. 707특임대 출신 경비원 조폭 일당 소탕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기자가 어떻게 알았을까? 글쎄, 아무래도 경찰서에서 흘러나온 것 같아. 워낙 화제가 된 사건이라. 강철수가 신문을 읽어보니 상당히 자세하게 보도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는 보호되어 있었죠. 이제 정말 유명해지겠네. 좋은 일이야. 이런 식으로 알려지면 나쁜 놈들이 함부로 이 지역에 나타나지 못할 거야. 박상무의 말이 맞았습니다. 실제로 인근 상인들이 안심하고 장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런데 철수야, 회사에서 정식으로 제안하고 싶다는 게 있어. 뭔데? 우리 회사 고문으로 와달라는 거야. 월급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줄 수 있고. 강철수가 잠시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경제적으로는 매력적인 제안이었죠. 고마워. 하지만 여기서 만족해. 이 아파트 사람들이 가족 같아서. 박상무가 강철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연락해. 고마워, 상무야. 저녁이 되자 소영과 민호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강철수를 카페로 초대한 것이었죠. 아저씨,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소영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카페 안에는 작은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죠. 우리의 영웅, 강철수 아저씨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걸 왜? 강철수가 당황해했지만 두 사람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저희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민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저씨 커피는 평생 무료예요. 소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철수가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때 다른 입주민들도 하나둘씩 카페로 모여들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온 것이었죠. 아저씨,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입주민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강철수는 30년간 나라를 지키면서도 이런 직접적인 감사를 받아본 적이 없었죠. 새로운 입주자 대표로 선출된 김 씨가 나섰습니다. 강철수 아저씨, 입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패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 씨가 조그만 감사패를 건넸습니다. 레미안 아파트를 지켜주신 영웅 강철수님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런 건 부담스럽습니다. 강철수가 사양했지만 입주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받아주세요. 아저씨 덕분에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강철수가 마지못해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저씨. 입주민들의 환호가 카페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강철수는 경비실에서 감사패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간 국가를 위해 헌신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감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었죠.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박상무에게서였습니다. 오늘 뉴스에도 나왔어.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자랑스럽다, 친구야. 강철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진정한 보람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옛 707특임대 동료들에게서였죠. 철수야, 뉴스 봤다. 역시 우리의 영웅이야. 아직도 현역이구나. 대단해. 707특임대의 명예를 지켜줘서 고마워. 동료들의 메시지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강철수는 가슴이 벅차올랐죠. 창밖을 보니 아파트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위협은 없을 것이었죠. 강철수는 일지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부로 레미안 아파트는 진정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이곳을 지키는 것이 제 마지막 임무이며 가장 보람있는 임무입니다. 그리고 감사패를 책상 위에 정중히 놓았습니다. 30년간의 길고 긴 여정이 드디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 것이었죠. 내일부터는 정말로 평범한 경비원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누구보다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 것이었죠. 한 달 후 레미안 아파트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강철수의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이곳은 명실상부한 최고의 안전 아파트가 되었죠. 아저씨,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소영이 아침 커피를 들고 나오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에는 공문 하나를 들고 있었죠. 무슨 소식인가요?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카페가 모범 상인으로 선정됐대요. 그리고 이 지역 안전 모델 케이스로 소개된다고 해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다 두 분이 열심히 한 덕분이에요. 강철수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소영과 민호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었죠. 아니에요. 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저희는 이미. 소영이 감사한 표정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했거든요. 그때 택배차 한 대가 아파트로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큰 차량이었죠. 혹시 강철수 경비원님 계세요? 택배기사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강철수가 다가가자 기사가 깍듯하게 인사했죠. 와, 정말 그 유명한 분이시네요.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택배기사도 강철수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택배인가요?
이거 받으실 분이 맞으신지 확인 좀 해주세요. 택배 상자에는 발신인이 대한민국 국방부로 되어 있었습니다. 강철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국방부에서요? 네, 맞습니다. 서명 좀 해주세요. 강철수가 서명을 하고 택배를 받았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정식 공문과 함께 특별한 메달이 들어있었죠. 공문을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강철수님께 707특임대 출신으로서 퇴역 후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신 것을 높이 평가하여 국가유공자 특별포상을 수여합니다. 마이너스 국방부 장관. 메달에는 조국 수호의 영웅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소영과 민호가 그 모습을 보고 더욱 감동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대단하세요. 국가에서 인정해 주시는 거네요. 강철수는 30년간 나라를 지키면서도 이런 개인적인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죠. 오후에는 더 놀라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죠. 혹시 강철수 경비원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만. 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왔습니다. 잠시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요. 청와대에서 온 사람이라니. 강철수도 놀랐고 주변 입주민들도 웅성거렸죠. 대통령께서 강철수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매우 감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청와대로 초청하고 싶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강철수가 당황했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을 초청한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그런 큰일까지는. 이런 시민이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안전한 것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결국 강철수는 일주일 후 청와대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 소식이 알려지자 아파트는 완전히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가 대통령을 만나신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입주민들이 모두 흥분했습니다. 저녁에 박상무가 축하하러 왔습니다. 철수야, 정말 대박이다. 청와대까지. 나도 믿기지 않아. 그냥 내 일을 했을 뿐인데. 그래서 더 대단한 거야. 이익을 바라지 않고 옳은 일을 한 것 말이야. 박상무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철수야, 이제 정말 전설이 됐네. 앞으로 이 아파트에 감히 누가 나쁜 짓을 하겠어? 그 말이 맞았습니다. 강철수의 이야기가 알려진 후 인근 지역의 범죄율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거든요. 며칠 후 소영이네 카페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여기가 그 유명한 707특임대 경비원님이 계신 곳인가요? 네, 맞아요. 아저씨는 지금 순찰 중이신데 곧 오실 거예요. 소영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우리나라에 이런 영웅이 계신다니. 손님들이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카페 매출도 이전의 3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영과 민호는 돈보다는 강철수 아저씨 덕분에 얻은 이 모든 것에 더 감사해했죠. 마침내 청와대 방문 날이 왔습니다. 강철수는 평생 처음으로 정장을 차려입고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대통령은 강철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강철수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0년간 나라를 지키시더니 이제는 시민들을 직접 보호해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대통령의 진심 어린 감사에 강철수가 감동했습니다.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더욱 소중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이 특별 기념품과 함께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돌아온 강철수를 아파트 입주민들이 환영했습니다. 아저씨, 어떠셨어요? 대통령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입주민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강철수의 겸손한 대답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저녁 레미안 아파트에서는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입주민들이 모두 모여 강철수를 축하해 주었죠. 아저씨 덕분에 우리가 정말 자랑스러운 아파트에 살게 됐어요. 앞으로도 쭉 여기 계셔야 해요. 입주민들의 진심 어린 부탁이 이어졌습니다. 물론입니다. 여기가 제 마지막 근무지예요. 강철수의 대답에 모두가 안도의 박수를 쳤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강철수는 경비실에서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간의 군 생활, 그리고 3년간의 경비원 생활.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휴대폰에 소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저희 인생을 바꿔주셔서요. 내일도 맛있는 커피 준비해 놓을게요. 강철수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봬요. 창밖을 보니 레미안 아파트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완벽한 평화였죠. 강철수는 마지막으로 일지에 적었습니다. 오늘로써 레미안 아파트의 평화는 완전히 확립되었습니다. 30년간 나라를 지킨 707특임대 강철수의 마지막 임무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진정한 평화 속에서 이곳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장과 메달을 정중히 정리했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죠. 강철수에게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레미안 아파트의 전설, 707특임대 출신 경비원 강철수의 이야기는 이렇게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설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선량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악한 사람들에게는 경고가 될 것입니다.